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옥, 올해 72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 하천의 작은 집 앞마당에서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평화로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폭풍을 지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식 날 아침, 그녀의 아들이 금속 파이프를 들고 방문을 잠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입은 연한 베이지색 한복이 수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끝나든지 둘 중 하나야.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김선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하천의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전쟁의 상흔이 아직 채 아물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산기슭 아래 초가집이었고 전기는 자주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계곡물 소리였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언니 둘, 아래로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밭일을 하고 돌아오시면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고 저녁상 앞에서도 말씀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는 분이셨습니다. 손이 거칠고 등이 굽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선옥아, 넌 눈치가 빠르구나.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내 마음까지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의 기분을 읽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일에서 돌아오실 때 표정만 봐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실 때 어깨가 처진 모습을 보면 무슨 근심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벌어들이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학교는 마을에서 1시간을 걸어가야 닿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연필을 제대로 쥐지 못했지만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너는 서울 가서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살이 되던 해 저는 정기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25살, 서울에서 온 그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낯선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시를 읽어주었고 방학이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몇 권씩 나눠주곤 했습니다. 선옥아, 넌 글을 쓰는 게 어때? 내 눈에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힘이 있어. 기현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김선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셋째,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였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과 후 도서실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현은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산과 계곡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서울 가자. 내가 도와줄게. 넌 여기 있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그때 제 나이 18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과 밭이 말라붙었고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져 누우셨고 어머니는 빚을 얻어 약값을 대야 했습니다. 언니들은 이미 시집을 가 형편이 어려웠고 남동생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에 가긴 가는데 공부를 하러 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저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류장까지 따라오셨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호가, 힘들어도 참아라. 그게 우리 여자들 살아가는 법이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차들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부잣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박노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집에 물건을 배달하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고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어주었고 가끔 웃게 만들었습니다. 반년쯤 지나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요. 내가 평생 잘해줄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22,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웠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은 성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모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들어온 그가 처음으로 저를 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돈도 없고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저는 바닥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노식이 괜찮을 거야. 그냥 참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폭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아들 도윤이 모든 것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목을 부여잡고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식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에 손목을 담갔습니다. 붓기가 빠지길 바라면서요.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뿐일 거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2번이 되었고 2번은 10번이 되었습니다. 노식은 배달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제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가끔은 저를 밀거나 때렸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우면 조심해야 했고, 신발을 던지듯 벗으면 저녁을 차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째 되던 해,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태어난 날, 노식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로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곧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도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빨갛고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자. 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자. 하지만 현실은 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노식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도윤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우. 노식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뭐라고 했어? 집에 돈 좀 남겨두라고 했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집에 돈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술값으로 쓰는 바람에 늘 부족했던 것입니다. 돈 있어요. 서랍에. 거짓말하지 마. 내가 확인했어. 그가 탁자 위에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릇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하지 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작은 두 팔을 벌리고 온몸으로 저를 감싸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엄마한테 그러지 마.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꼬마 녀석이. 그는 도윤이를 밀쳐냈습니다. 도윤이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노식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꼭 안고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이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도윤이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노식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가 좀 예민한 거지. 뭘 상담까지 해. 도윤이는 점점 저를 보호하려 들었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문 앞에서 지키고 섰습니다. 노식이 집에 돌아오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7살이 되던 해, 모식에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노식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남편분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식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 중입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절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노식이 요즘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이해했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 후 소식이 왔습니다. 노식이 경찰에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안실에서 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철판 위에 누운 그를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와? 응, 이제 안 와. 그럼 이제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정말 이제 괜찮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노식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집세도 밀려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하 집을 정리하고 도윤이를 데리고 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춘천에서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받아 했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도윤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아빠 없는 애래. 신경 쓰지 마. 우린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지만 도윤이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지켜줄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있었고 옷이 찢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아빠 얘기했어. 도둑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때렸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도윤아, 엄마, 괜찮아. 난 강해질 거야. 엄마 지켜줄 거야. 그때 도윤이의 나이 8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이가 잠든 뒤 나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이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어야 해. 하지만 그 다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굴레가 될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도윤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었고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와도 도윤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자야지. 조금만 더요. 엄마. 그 아이는 무언가에 쫓기듯 공부했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인 것처럼요. 중학교 때 도윤이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도윤이에게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난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도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난 엄마를 지켜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8살에 시작된 그 생각이 이제 15살이 된 도윤이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복지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월급도 쏠쏠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강석을 만났습니다. 강석 씨는 수자원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1살, 과부였던 그는 복지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가 저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업무상 대화였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석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옥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 같이 산책을 하기도 했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꽃을 사주었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선옥 씨, 저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윤이를 생각했습니다. 강석 씨 제게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애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아드님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 강석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도윤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갑자기 왜 그런 사람 얘기를 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숟가락만 움직였을 뿐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설거지하러 가는 제 등 뒤로 무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말 들어봐. 강석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한 번 만나보면 싫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사이에 침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28이 되었고 은행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제법 되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돈을 보내왔고 명절에는 빠짐없이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도윤아,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혼자인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싫어요. 전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대화는 늘 이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자신이 결혼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마치 우리 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석 씨와는 계속 만났습니다. 도윤이 몰래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근무가 끝나면 강석 씨와 차 한 잔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게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선옥 씨, 아드님이 많이 반대하시나 봐요. 네, 그 아이가 어릴 때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저만 의지하려고 해요. 이해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봐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의 인내심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왜 저는 마음 편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걸까? 왜 늘 아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가 춘천에 내려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시네요. 응. 아, 센터에서 일이 좀 많아서. 무슨 일이요? 도윤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업무가 좀 밀려서.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도윤이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하루에 5-6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그 질문들은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몇 주 후, 강석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옥 씨, 저 며칠 전에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네? 누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었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도윤이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지만 다음 주말 도윤이가 또 내려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마, 최강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제가 알아봤어요. 수자원공사 직원이고 과부고 엄마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요. 도윤아, 넌 지금 왜요? 궁금해서 알아보면 안 돼요. 제 엄마를 누가 만나는데 당연히 알아야죠.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아는 도윤이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강석 씨는 싫어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도윤아, 안 돼요. 그 사람은 엄마한테 다가오면 안 돼요. 도윤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른 것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강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석 씨, 죄송한데 우리 좀 만나지 말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누굴 만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옥 씨, 그건 아드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선옥 씨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애가 너무 불안해해요. 제가 엄마니까 참아야죠. 언제까지요? 선옥 씨는 선옥 씨 인생이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석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전보다 더 자주 내려왔고 제 일정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강석 씨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마주쳐도 서먹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50이 넘어 겨우 찾은 자유가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석 씨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옥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드님이 반대하시는 걸 압니다. 하지만 선옥 씨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선옥 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춘천으로 내려와 줄래?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주말, 도윤이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강석 씨와 함께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작은 찻집에서였습니다. 도윤이는 강석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도윤아, 이분이 최강석 씨야. 엄마가 결혼하려는 사람이야. 도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아니야. 엄마 진심이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도윤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앉아서 얘기하자. 싫어요. 전 이 사랑 인정 못해요. 도윤아, 엄마는 저 버리는 거예요. 저 혼자 두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어머니를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닥쳐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도윤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이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석 씨를 거부할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전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도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강석 씨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도윤이에게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윤아, 그동안 어떻게? 엄마, 저 결혼식 갈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도윤아. 엄마가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사 좀 할게요. 그래도 괜찮으면 축하해 드릴게요. 저는 불편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강석 씨는 떳떳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강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강석 씨, 도윤이가 결혼식에 온대요. 다행이네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도윤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결혼식 날 아침,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연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전날 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엄마, 내일 결혼식 정말 하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그렇군요. 도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오전 11시였습니다. 강석 씨가 9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장을 마치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도윤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도윤아, 엄마 좀 도와줄래? 머리 피니. 그때 도윤이가 방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아, 뭐 하는 거야?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뭔가 길고 차가운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욕실 손잡이를 뜯어낸 금속 파이프였습니다. 도윤아, 엄마, 이 결혼은 안 돼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도윤아, 그거 내려놔. 위험해. 안 돼요. 엄마,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도윤이가 파이프를 벽에 내리쳤습니다. 쾅. 벽에 금이 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엄마랑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엄마는 지금 제 말을 안 듣잖아요.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파이프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최강석이라는 사람. 제가 조사했어요. 은행 거래 기록, 통화 내역 다 확인했어요. 도윤아, 넌 지금 무슨 짓을?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이상해요. 최근에 큰돈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해외 전화도 자주 받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는 강석 씨를 미행하고 조사하고 심지어 은행 기록까지 들여다본 것입니다. 도윤아, 그건 불법이야. 넌 지금 불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위험하면 전 뭐든 할 거예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제발. 엄마, 지금 이 결혼을 취소하세요. 아니면 도윤이가 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면 전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엄마도, 그 사람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들어봐. 파이프 내려놓고 얘기하자. 싫어요. 도윤아, 넌 지금 아버지처럼 되고 있어. 그 말에 도윤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박노시. 그 사람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어. 엄마를 지킨다고 했어. 그런데 결국 엄마를 가뒀어. 때렸어. 통제했어. 저는 아버지랑 달라요. 아니야.
똑같아. 넌 지금 엄마를 위협하고 있어. 사랑이 아니야. 도윤아. 이건 폭력이야.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전 그냥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안 없어져. 결혼해도 엄마는 엄마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엄마를 데려갈 거예요. 그럼 전전 혼자 남는 거예요. 도윤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엄마, 저 어떡해요? 저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도윤아. 그건 두려움이야. 저는 도윤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으로 객시비에 신고를 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암호처럼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결혼식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많이 안 좋아서요. 주소는 춘천시 중앙로 47번지예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한 것은 10분 후였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조카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춘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도윤이 좀 봐줘. 준혁이는 도윤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형, 같이 가야겠어요. 네. 도윤이가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처럼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아버지와 달라. 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엄마, 미안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강석 씨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베이지색 한복을 입은 채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옥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이가 한 일, 금속 파이프, 위협, 그리고 신고. 강석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옥 씨, 아드님이 제 거래 기록을 조사했다고 했죠. 네, 미안해요. 도윤이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설명해야 할 게 있어요. 강석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돈이 몇 번 입금됐어요. 그리고 해외 전화는 캐나다에 사는 동생이에요. 어머니, 일로 자주 연락했죠.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드님이 저를 의심할 만도 하죠.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테니까. 강석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옥 씨, 저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강석 씨, 아드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선옥 씨와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아드님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강석 씨의 배려가 고마워. 동시에 슬펐습니다. 미안해요. 강석 씨, 제가 엄마 노릇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옥 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만 아드님이 치유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윤이는 정신과에 입원했습니다. 강박 장애와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주 도윤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엔 도윤이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전 정말 최악이에요. 아니야, 도윤아. 엄마를 위협했잖아요. 금속 파이프를 들고. 그래, 그건 잘못이야. 하지만 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도윤아, 넌 아버지랑 달라.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넌 지금 후회하잖아. 그게 차이야.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리고 도윤아, 엄마도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도 있어. 엄마가 너한테 너무 기댔어.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강석 씨랑은 어떻게 됐어요? 결혼은 미뤘어. 내가 나아질 때까지. 쟤 때문에. 아니야. 우리 결정이야. 강석 씨도 동의했어. 도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치료 열심히 받을게요. 그래서 엄마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어디 가도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석 달 후, 도윤이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윤세진 씨를 만났습니다. 세진 씨는 도윤이의 상담을 담당했고,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세진 씨가 좋아요. 그래. 좋은 분이구나. 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강석 씨랑 결혼하세요. 도윤아, 진심이에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저는 도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아들. 도윤이가 퇴원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나온 도윤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춘천 지점으로 전근 신청했어요. 춘천으로? 왜? 엄마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엄마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밥 먹고 싶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자주 보자. 그리고 엄마, 강석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잖아요. 도윤아, 꼭 전해주세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엄마 잘 부탁드린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강석 씨와의 결혼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였습니다. 하객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와 세진 씨, 조카 준혁, 그리고 복지센터 동료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이는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강석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강석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리고 저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석 씨는 도윤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도윤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강석 씨와 함께 화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산과 계곡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뒷마당에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과나무예요? 강석 씨가 물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서 놀곤 했죠. 그때가 제일 평화로웠어요. 그럼 우리도 그 평화를 다시 만들어 봐요. 우리는 함께 묘목을 심었습니다. 작고 가냘픈 나무였지만 뿌리는 단단했습니다. 첫 해 겨울, 도윤이가 세진 씨와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도윤아. 세진 씨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변할 수 있게 해줬어요. 세진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아니야,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 얘가 좀 예민한 데가 있어서. 알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세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제가 더 고맙죠. 도윤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날 저녁, 내 식구는 마당에 둘러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엄마, 사과나무 언제쯤 열매 맺을까요? 글쎄, 2년, 3년. 천천히 기다려야지. 그때쯤이면 제 아이도 태어나 있겠네요. 저는 깜짝 놀라 세진 씨를 봤습니다. 세진 씨가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석 달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태어난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도윤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아이한테는 절대 무서운 아빠가 안 될게요.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제가 받은 상처를 이 아이한테 물려주지 않을게요. 저는 도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이미 그런 아빠야, 도윤아. 2년이 지났습니다. 사과나무는 제법 자랐고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빨갛고 작은 사과 몇 개였습니다. 그날 도윤이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민준이가 나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3살이 된 민준이는 이제 제법 말도 잘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따줄까? 저는 사과를 하나 따서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사과를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무 우리 같네요. 우리 같다니? 처음엔 약했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린 여기까지 왔어. 그해 가을, 저는 화천 여성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옥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상담실에 앉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에게 맞았고, 어떤 이는 아들에게 통제당했고, 어떤 이는 시댁에서 구박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정말요? 그럼요. 저는 50이 넘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고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상담받으러 왔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봐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때려요. 처음엔 한 번뿐일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돼요. 얼마나 됐어요? 2년요.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떠나야 해요. 더 늦기 전에.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 겪으셨어요? 네. 오랫동안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걸음씩이요. 하루하루를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석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뿌듯해요. 그럼 됐네요. 저는 강석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강석 씨. 저를 기다려줘서. 당연하죠. 우린 함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사과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나무는 이제 제법 컸습니다. 가지가 튼튼했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랐구나. 이른이 되던 해, 도윤이가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아기였습니다. 엄마, 얘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눈빛이 똑같아요. 그래. 네. 뭔가 다 보는 것 같은 눈이에요. 저는 서연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잘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72이 된 지금, 저는 여전히 화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이제 키가 크고 가지가 넓습니다. 봄에는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를 맺습니다. 주말이면 도윤이 가족이 찾아옵니다. 민준이는 이제 7살이 되어 학교에 다니고, 서연이는 5살이 되어 말썽을 피웁니다. 할머니, 사과 따요? 그래, 따자. 우리는 함께 사과를 땁니다. 강석 씨와 도윤이가 사다리를 잡아주고, 세진 씨가 바구니를 들고, 아이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평화입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는 거 있어요? 후회. 네. 인생에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아픔도, 실수도 다 제 인생의 일부니까.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대단하세요. 엄마. 아니야. 난 그냥 살아낸 거야. 그게 다야.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지금 이 순간, 저는 마당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요.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살랑거립니다. 평화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늘 폭풍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예고 없이, 준비 없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쉰이 넘어 다시 시작했고, 이른이 넘어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빨간 열매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진짜로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